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창구 직원의 손이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통장을 건네면서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이로 뭔가 하얀 게 삐져나와 있었어요. 쪽지였습니다. 직원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마치 제발 보세요라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지금 바로 도망치세요. 뒤에 검은 양복 2명.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귀가 먹먹할 정도로 뛰었습니다. 어머니, 뭐 보세요? 며느리가 쪽지를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재빨리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로비 구석,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제 손이 파르르 떨리며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텅 빈 로비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입가의 미소는 그대로인데 눈만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제 인생은 끝이라는 걸. 화장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그리고 비상구를 향해 68년 인생 처음으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뒤에서 의자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양복들이 일어서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멈춰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외침이 등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비상구 문을 밀어젖혔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으니까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제 이름은 이선아, 올해 68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시장에서 한약방을 운영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한약방이 제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물 한 채와 모아둔 적금, 그리고 이 약방까지. 대충 따져보면 재산이 20억 원쯤 되더군요. 많은 건 아니지만 혼자 살기엔 넉넉했습니다. 외아들 태수가 2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신부 이름은 서지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단정하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와서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혼자 버텨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이제야 제 곁에 딸 같은 며느리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 후 첫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연이는 매일 아침 약방에 나와서 청소를 도와줬고 장을 보러 갈 땐 제 팔짱을 끼고 다녔어요. 손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며느리 복 터졌네요.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저도 우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나이까지 열심히 살았으니 하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밤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며느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손주 빨리 보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결혼 1년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투였어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약 다리는 것도 실수하시고. 어느 날 저녁 약 다리다가 불 조절을 잘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 지연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웃으면서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물론 제가 실수를 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말할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 다음 주엔 장 보러 갈 때였어요. 마트에서 참기름을 집었는데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지난번에도 사셨잖아요. 또 사시게요?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지난번에 샀나?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다니까 믿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한 게요. 내가 정말 깜빡깜빡하나? 내가 치매 오는 건가?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자꾸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제 기억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하루에 서너 번씩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또 같은 말씀하세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은행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였어요. 식탁을 닦으며 슬쩍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어머니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도와드려야 하잖아요.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불편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얼버무렸어요. 그래, 나중에 알려줄게. 그러자 지연이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나중에요? 지금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했어요. 며칠 후엔 건물 관리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건물 관리비 자동이체로 바꿔드릴게요. 서류만 좀 주세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자꾸 제 재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시장 단골 손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어요. 사모님, 며느리분. 요즘 다른 분이랑 병원 자주 들락날락 하시던데요? 네. 무슨 병원요? 정신과 쪽이라던데. 제 친구가 그쪽에서 일하는데 며느리분이 어떤 남자랑 같이 왔었대요. 뭔가 서류 같은 것도 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신과? 서류? 왜? 누구 때문에? 설마 저 때문에? 아주머니가 가고 난 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신과, 서류, 남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 밤 지연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랐어요.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녹용차였어요. 어머니, 녹용차 끓였어요. 건강에 좋으니까 드세요. 지연이가 찻잔을 들고 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끓여줬던 차예요.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시기 싫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그냥 잘게. 에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한 모금만이라도 드세요. 제가 정성껏 끓인 건데. 지연이가 제 손에 찻잔을 쥐어줬어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한 모금 마셨어요. 쓰면서도 단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뒷맛이 이상했어요. 혀끝에 쓴맛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다 드세요. 지연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요. 할 수 없이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났을까요? 머리가 몽롱해지기 시작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꾸벅꾸벅 졸았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새벽 2시였습니다. 이불이 덮여 있었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언제 방으로 온 건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몸을 일으켰는데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머리는 지끈지끈 아팠고요. 그 순간 단골 손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신과 서류, 그리고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이 차에 못한 거 아니야?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일찍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문이 열리고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늘 은행 같이 가요. 후견인 서류 정리해야 해요. 후견인 서류?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아니, 그게 대체 뭐예요? 무슨 서류인데?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고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 두는 거예요. 변호사님도 그러시던데요? 변호사? 저는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하지만 지연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에이, 어머니. 다른 집들 다 해요. 우리도 해야죠. 빨리 준비하세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연이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평소보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지나갔어요. 익숙한 가게들, 익숙한 간판들. 하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직감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차에서 내려야 한다고. 하지만 몸이 안 움직였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은행 앞이었어요. 어머니, 도착했어요. 내리세요. 지연이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힘이 셌습니다. 은행 유리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로비는 한산했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쪽 창구로 가요. 지연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소나기가 차가웠어요.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직원의 이름표엔 윤가연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서명하세요. 지연이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윤가연 씨가 제 통장을 건네면서 손이 이상하게 움직였습니다. 통장을 제 쪽으로 밀면서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통장 사이로 하얀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직원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입술을 꼭 깨물고 눈으로만 쪽지를 가리켰어요. 제발 보세요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서 있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바로 도망치세요. 뒤에 검은 양복 2명.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비상구를 박차고 나온 순간 제 다리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골목 안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2명, 아니 3명이었습니다. 며느리와 검은 양복 남자들이 저를 쫓고 있었어요. 저기요, 도와주세요. 지나가던 행인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이상한 할머니 취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골목 끝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문을 확 열고 뛰어들었습니다.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어디로요? 아무데나요. 빨리요. 택시 기사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다행히 출발했습니다. 택시는 시장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저는 뒷좌석에 몸을 숙인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뒤를 한 번 더 돌아보니 멀리 골목 입구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입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한 손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고요. 그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평소에 보던 다정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검은 양복 남자 2명이 다가왔어요. 며느리가 손으로 제가 탄 택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재빨리 뭔가를 꺼냈어요. 휴대폰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날 쫓아올 거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쪽지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지금 바로 도망치세요. 뒤에 검은 양복 2명. 은행 직원은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절 도와준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 어디론가 숨어야 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세워주세요. 시장에서 20분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단 안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은 갈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했어요. 약방도 마찬가지였고요. 친구, 저한테 친구라곤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는 홍말순 언니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선아야. 선아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언니, 나 좀 도와줘.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어. 말순 언니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며느리랑 싸웠어? 아니, 설명하기 길어. 일단 언니 집에 가도 돼? 그래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진정됐어요. 적어도 오늘 밤 잘 곳은 생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고요? 증거가 있나요? 쪽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무슨 내용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믿어줄까요? 말순 언니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언니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선아야, 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언니 품에 안긴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정이 되고 나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변화, 단골 손님의 제보, 녹용차의 이상한 뒷맛, 그리고 오늘 은행에서 있었던 일까지요. 말순 언니는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야? 그런 것 같아. 자꾸 내가 깜빡한다고, 기억을 못한다고 그랬거든. 처음엔 정말 내가 이상한 줄 알았어. 그래서 정신과에 간 거구나. 진단서 같은 거 받으려고. 응. 그리고 후견인 서류? 그것도 준비했나 봐. 오늘 은행에서 그걸 처리하려고 했던 거야. 말순 언니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선아야, 이거 심각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언니, 근데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 쪽지 하나로 어떻게? CCTV 있잖아. 은행에. 그거 보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믿어줄까? 며느리가 먼저 신고하면 어떡해? 나를 치매 환자라고 하면? 언니는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맞아요. 제 말이 맞았어요. 지금 상황에선 며느리 쪽이 더 유리했습니다. 저는 그냥 도망친 노인이었고 며느리는 걱정하는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어 지내야 할까? 며느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혹시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한 건 아닐까? 새벽 4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태수. 손이 떨렸지만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집에 와요. 태수야. 엄마, 지연이가 울고 있어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대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지연이가. 엄마, 요즘 이상하세요. 지연이 말로는 깜빡깜빡하시고 약도 제대로 못 드신대요.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태수야, 제발 엄마 말 좀.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주소를 알려달라고요? 그럼 며느리도 따라올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태수야, 미안해. 엄마 지금은 못 가.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아들마저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사람이 저를 배신한 기분이었습니다. 옆에서 말순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선아야, 울지 마.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무슨 방법? 아무도 날 안 믿는데. 은행 직원. 그 사람 찾아가 보자. 쪽지 준 사람 말이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은행 직원. 윤가현.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쪽지를 줬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일 아침에 은행 가보자. 그 직원 만나서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언니, 며느리가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 그럼 경찰서 바로 옆이니까 괜찮아. 일단 가보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희망이지만요. 내일 은행에 가서 윤가연 씨를 만나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며느리가 정말 절 죽이려고 했는지.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시장에선 벌써 장사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도망자였습니다. 제 집에도 제 가게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며느리 때문에요. 2년 동안 딸처럼 여겼던 그 사람 때문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잖아요. 68년을 살아온 제 삶이에요. 누가 함부로 빼앗아 갈 순 없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겠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다음 날 아침 말순 언니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나.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윤가연 씨를 만나야만 했어요.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말순 언니가 제 팔을 잡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어제와 똑같았어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 창구에 앉은 직원들, 대기하는 손님들. 하지만 저에겐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윤가현 씨를 찾았어요.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님, 무사하셨네요. 네, 덕분에요. 저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가연 씨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점심시간에 은행 뒤편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말순 언니와 함께 은행을 나왔어요. 시간을 보니 11시였습니다.
은행을 나와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경찰에 실종 신고했어요. 제발 연락 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그렇게 나왔군요. 이제 저는 실종된 노인이 됐습니다. 치매 환자로 몰릴 거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말순 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실종 신고했다고 말하자 언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었어요. 12시가 됐습니다. 은행 뒤편 카페로 갔어요. 가연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를 보자 손짓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가연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님, 사실 저는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에요. 은행 직원이 아니라 제 눈이 커졌습니다. 최근에 은행을 이용한 보험 사기 조직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 몰래 배치된 거예요. 보험 사기 조직?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조직이요. 주로 노인분들을 타깃으로 해요. 며느리나 가족으로 위장해서 접근하고 치매 진단을 받게 만든 다음 후견인 서류를 위조하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연 씨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재산을 빼돌리고 심한 경우엔 생명보험을 거액으로 들어요. 그럼 그 다음은요? 가연 씨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말하기 힘든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사고사로 위장해요. 할머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고사?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제 며느리가 그 조직 사람이란 말인가요? 어제 할머님 뒤에 앉아있던 검은 양복 남자들 보셨죠? 그 사람들은 이미 저희가 마크하고 있던 조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쪽지를 드렸던 거예요.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조직원이라니.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결혼까지도요? 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이 있는 독거노인이나 자녀 하나인 노인을 미리 조사해서 접근해요. 결혼 상대자 정보도 다 파악하고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태수도 이용당한 거였어요. 아들도 피해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며느리를 믿고 있었죠. 그럼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숨어 계세요. 절대 집에 가시면 안 돼요. 가연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어제 CCTV 영상이에요. 제가 몰래 복사했어요. 할머님 며느리가 후견인 서류 들고 온 장면, 뒤에 조직원들 앉아 있는 장면 다 찍혀 있어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가연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할머님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 증서예요. 10억 원짜리. 수익자는 며느리분으로 되어 있고요. 할머님이 가입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서명이 위조됐을 거예요. 이것도 증거가 돼요. 제 손에 서류가 쥐어졌습니다. CCTV 영상과 보험 증서. 이 두 가지가 제 목숨을 구할 증거였어요. 할머님, 이거 가지고 경찰서 가세요. 실종신고 취소하시고 사기 혐의로 고소하세요.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가연 씨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네. 이 조직 때문에 이미 3분이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피해자 나오면 안 돼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아직 할머님 찾고 있을 거예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꽉 쥐었어요. 이제 경찰서에 가야 했습니다. 이 증거를 들고요. 말순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됐다고, 이제 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싸울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며느리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옆에 검은 양복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찾았네요, 어머니. 많이 걱정했어요. 며느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봉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집에 가요. 태수도 기다려요. 싫어. 난 안 가. 며느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검은 양복 남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 순간 말순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우릴 납치하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자 하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안에서 가연 씨가 뛰어나왔어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다 찍히고 있어요. 며느리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남자들에게 무언가 말하더니 저를 한번 노려본 뒤 돌아섰습니다. 세 사람은 빠르게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말순 언니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했어요.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구겨졌지만 찢어지진 않았어요. 증거는 무사했습니다. 이제 경찰서에 가야 했어요.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민원실 직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형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름표엔 강민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어요. 형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증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형사가 CCTV 영상과 보험 증서를 꺼내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심각한 사건이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형사가 나갔다가 다른 형사 2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영상을 자세히 보고 서류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일단 실종 신고부터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과 관련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어요. 가슴이 뚫렸습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드디어 누군가 제 말을 믿어주는 겁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형사는 금융감독원 윤가현 씨한테도 연락하겠다고, 증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말순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 제 아들이요. 아직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형사님, 제 아들한테는 제가 직접 말하고 싶어요. 그러세요. 하지만 혼자 만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동행하겠습니다. 형사가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어요. 30분쯤 지나자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없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태수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섰습니다.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왜 이러냐고, 며느리가 얼마나 걱정했냐고 말했어요. 태수야.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가라앉아 있었어요.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태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요. 태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제가 착각하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태수야, 증거가 있어. 형사가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며느리가 나왔어요. 후견인 서류를 들고 있었고, 뒤에 검은 양복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증서도 보여줬어요. 제 서명이 위조된 거요. 태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냐고 물었어요. 네. 현재 수사 중입니다. 며느리분은 보험 사기 조직원으로 확인됐고 곧 체포될 예정입니다. 형사의 말에 태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주먹을 쥔 채로요.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35살 먹은 아들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태수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너도 몰랐잖아.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이혼할게요. 그리고 엄마 곁에서 다시 시작할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며칠 후 며느리는 체포됐습니다. 검은 양복 남자들도 함께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시장 사람들이 약방으로 찾아와 정말 고생했다고, 몰랐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의 위로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윤가연 씨가 약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 살았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님이 용기 내셔서 가능했어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전부 찾아냈고요. 할머님 덕분이에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니요. 가연 씨가 돌아가고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장을 봐왔다고 했어요. 요즘 아들이 매일 약방에 나와서 일을 도와줬습니다.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배울게요. 엄마한테 배우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태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부엌에서 아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어요.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집밥 냄새였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태수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제 그릇에 넣어줬어요. 많이 드시라고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던 것 같았지만 결국 남은 건 가족이었어요. 아들과 저, 진짜 가족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하늘이 약방 유리창을 비췄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형사였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초라고요. 알겠다고 꼭 가겠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태수를 봤어요. 재판 날짜 잡혔다고 말하자 아들이 같이 가겠답니다. 응, 같이 가자. 재판정에 서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요. 아들이 옆에 있고 말순 언니도 있고 가연 씨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제 편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태수는 방에 들어가고 저는 약방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손에 든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녹용차였습니다. 이젠 제가 직접 끓인 차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차였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하고 고소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일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약방 문을 열 겁니다.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살아갈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창밖에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저 위에서 보고 있겠죠. 여보, 봤지? 나 이겨냈어. 우리 아들도 지켰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내일을 위해서요.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태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같이 있다고 속삭였어요. 말순 언니도 뒤에 서 있었고요. 윤가연 씨도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과 위조된 보험 증서가 화면에 떴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윤가연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보험 사기 조직의 수법과 피해자들의 명단을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는지, 녹용차에 약을 탔다는 의심이 들었던 순간, 그리고 은행에서 받은 쪽지 이야기까지요. 그날 은행에서 쪽지를 받았어요. 지금 바로 도망치세요라고 쓰여 있었죠. 그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판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저를 해치려 했다고 확신하냐고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직감도 있고요. 재판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칠만도 한데 저는 끝까지 지켜봤어요. 이걸 끝내야 진짜 끝나는 거니까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서지연 사기, 사문서 위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며느리가 끌려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 봤어요. 그 눈빛엔 후회 같은 게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보고 싶었던 것만 본 건지도 모르죠.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태수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법정 안에선 꾹 참았는데 밖에 나오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말순 언니도 가연 씨도 다가와 등을 토닥였습니다. 가연 씨가 말했어요. 정말 잘했다고,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라고, 다들 도와줬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제가 용기를 냈기에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해낸 거예요. 정말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방은 다시 문을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걱정했다고, 잘 이겨내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예전처럼요. 태수는 매일 약방에 나왔어요. 이혼 절차도 끝났고 아예 제 옆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약방 문을 열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어요. 둘이서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는데 태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 한약사 공부 시작하려고요. 뭐? 약방 물려받으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배우려고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태수가 약방을 잇겠다고요? 평생 관심도 없던 아들이? 힘들 텐데. 괜찮아요. 엄마가 평생 지킨 곳인데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고맙다, 아들아.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 참 행복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시장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약방 앞 은행나무도 노랗게 물들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자분이 약방에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낯이 익었어요. 어디서 봤더라. 그러다 기억났습니다. 재판 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자기도 지연이 조직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제 덕분에 재산을 돌려받았다고요. 눈시울을 붉히며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제가 용기를 내줘서 자기도 살았다고 말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정말 누군가를 살렸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냥 살려고 한 거라고 말했더니 그분은 제가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인데. 하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돌아가고 저는 약방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풍경이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장사하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일상이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요.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공부하다 왔다고 했어요. 한약사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먹을 거냐고 물었더니 김치찌개를 하겠답니다. 제가 가르쳐 준 걸 연습하겠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들이 요리를 배우고 한약을 배우고 변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태수가 물었습니다. 그때 도망칠 때 무섭지 않았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무서웠지.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당하는 거였어. 대단하세요, 엄마. 아니야.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두 사람이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약방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무서웠던 순간들, 외로웠던 순간들, 하지만 이겨낸 순간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쳐다봤어요.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다 컸어요. 약방도 물려받겠대요. 잘했죠?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고개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내일도 약방 문을 열 거예요. 손님을 맞이하고 약을 다리고 아들과 밥을 먹을 겁니다. 평범한 하루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저를 도와준 가연 씨, 말순 언니, 형사님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엔 아들이 있어요. 이제야 찾은 진짜 가족이요. 1년 후 약방은 여전히 시장 한가운데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태수는 한약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고 모자는 오늘도 함께 웃으며 살아갑니다. 윤가연은 금융감독원에서 표창을 받았고 보험사기 조직은 전원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당했던 피해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도 속지 말 것, 포기하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을 것.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살포시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